그러면 이 정도의 골절이나 파쇄 같은 게 뒷머리에 있다는 것은 손도 뒤에가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14년 7월 24일)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정영치 인근을 지나던 한 화물트럭 운전기사. 그런데 운전 중이던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기 위해 잠시 트럭을 갓길에 세운 운전기사. 처음에는 뭐 잘못 봤나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확인해봤는데 저 아래 절벽 밑으로 차량 한 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한 기사. 놀랍게도 그의 말처럼 절벽 13m 아래 경차 모닝이 추락해 있었습니다. 혹시 차 안에 있을 생존자를 위해 구조 작업을 시작한 경찰. 그 안에는 여성 한 명이 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게다가 그 여름엔 비가 많이 내린 상태라 시신이 운전치 못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현장 주변뿐 아니라 시신 역시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건 시신 머리 쪽에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상흔이 발견됐어요. 얼굴 앞쪽뿐만 아니라 뒤통수 쪽에도요. 운전 중 사고로 추락해 머리에 많은 충격을 받은 것일까? 신원 조회 결과 사망한 여성은 27세로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서 씨였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으며 슬하에 어린 아이도 하나 두고 있었던 상황.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의 주소지는 전남으로 나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곳에서 무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그녀는 어쩌다가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 남원에서 발견된 것일까? 경찰은 사망한 서 씨의 남편을 만나 사고 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20일 저녁에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제가 차 키를 줬어요. 그때 제가 대신 데려다 줬더라면. 남편은 저녁에 나간 아내가 아침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다음날 오전 그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은 전화. 경찰이 발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 씨는 22일 저녁 친구를 만난 이후 사고가 난 것일까?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사고 장소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보통 추락 등 위험 때문에 도로 갓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틈없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 지점 부근만은 우수 배출을 위해 간격을 넓게 설치한 구간이에요. 그런데 서씨 차량이 급커브 구간도 아니었는데 절묘하게 그 틈 사이로 빠져나가 떨어졌다 이거죠. 하필 콘크리트 구조물 간격이 넓은 곳에 추락한 서 씨의 차량.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비에 씻겨나가지 않은, 지워지지 않은 진실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창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4년 7월 남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여성이 27살의 베트남 이주민이고요.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셨습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이제 추락사처럼 보이는데 현장에 좀 이상한 점도 있다고 하고요. 먼저 이제 상흔 같은 경우에 머리 뒤쪽에 심하다 싶을 정도의 많은 상흔. 또 근데 이게 또 비가 그때 또 많이 와서 또 훼손도 있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당연히 뭐 안전벨트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추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관성의 법칙에서 앞머리가 유리에 가죠. 그럼 보통의 경우는 얼굴 앞쪽이 골절 아니면 파쇄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했다가 다시 뒤로 가죠. 근데 아시다시피 뒤에는 푹신한 형태의 뒷머리 쿠션이 있죠. 그러면 이 정도의 골절이나 파쇄 같은 게 뒷머리에 있다는 것은 손도 뒤에가 안 되죠. 심하다 싶을 정도의 많은 상흔. 그렇죠.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뒷머리까지도 이렇게 돌아가서 부딪혔다는 거 그게 되나? 안 되죠. 네.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하필 근데 또 가드레일이 없으면 이제 콘크리트를 뜨문 넣습니다. 네. 하필 경차가 들어갈 만한 것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 90도나 이렇게 꺾고 들어갔다는 소린가요? 이게 급커브 구간이 아니었다라고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커브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게 바깥쪽으로 가서 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그럼 이거는
이게 상상을 하려면 이제 안쪽으로 좌측으로 꺾다가 그렇죠. 네. 안쪽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꺾다가 너무 꺾어 갖고 나가는데 네. 그래도 이상해요. 네. 그래도 그 각도가 안 나오죠. 왜냐? 경차라고 해도 분명히 옆에 긁히거나 네.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나갔다? 슝 나갔다. 네. 그럼 그거는 직각 방향으로 해놓고 나갔다는 거죠. 네. 그죠? 아니 그러면 이거는 너무 이상하죠. 생각해 보면. 혹시 이제 저녁에 친구들을 만났다고 하니까 야간에 혹시 뭐 운전 미숙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추정도 있었거든요. 운전 미숙이라면 더 이상하죠. 운전 미숙이라고 하면은 가드레일이라든가 거기를 두두둥 하고 나서 뭔가 엎어지가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네. 탈출한 거잖아요. 우리가 운전 미숙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 방향으로 뭐가 발생하는 게 맞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꺾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90도로 꺾는 일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극커브 구간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뭐가 있죠? 앞에 뭐가 차가 오거나 아니면 뭔가 동물이 튀어나오거나 각을 해갖고 네. 해도 실제로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돼요? 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돌거나 아니면 거기서 굴르지. 네. 그럼 속도가 낮다. 낮으면 정찰했겠죠. 그렇죠. 네.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앞뒤로 어떤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이 네. 있는데 또 하필이면 이 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전남으로 나오는 곳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그러니까 친구는 또 이제 이 남원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뜬금없이 또 발견이 됐다는 부분도 그러니까요. 뭐죠? 여기는 왜 간 거죠?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네, 전혀 안 그렇죠. 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지점 자체가 워낙 이상했기 때문에 경찰이 좀 의문을 표했는데요. 또 다른 수상한 점은 없는지 현장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고 지점으로 가 현장을 살펴본 경찰. 그런데 평범한 교통사고로 보기엔 어딘가 어색한 점이 하나 둘 드러났습니다. 우선 도로에 스키드 마크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비가 오긴 했겠으나 추락할 정도 상황이면 자국이 남았을 텐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하지 않은 채 그냥 절벽으로 떨어진 거죠. 하지만 졸음운전이었고 마지막까지 몰랐다면 브레이크를 못 밟거나 뒤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드레일에 차량이 충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졸음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충격 후 떨어졌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상황. 정말 시멘트 가드레일의 빈틈으로 절묘하게 미끄러져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서 씨의 차량.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도로 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견 당시 서 씨 차량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 절벽 아래서 발견한 서 씨의 차량 말입니다. 오토기어의 변속 레버는 드라이버인 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시동키가 오프에 위치해 있었어요. 서 씨가 운전한 차량의 경우 시동 스위치가 오프인 경우에는 주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무언가를 더 발견한 경찰. 차량의 운전석과 핸들 쪽 말고도 조수석 앞 대시보드와 오디오 조절판에도 서 씨의 혈흔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분명 발견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서 씨. 조수석까지 그녀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건 어떤 의미일까?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녀 사고 전반에 걸쳐 의문점이 가득하던 그때 서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 씨의 얼굴에 다수의 좌열창 및 좌상이 발견됐습니다. 이마뼈와 코뼈도 골절되어 있었고 목불뼈의 몸통과 왼끈볼의 접합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분리 골절 등도 발견됐고요. 이건 마치 단단한 물건으로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 부위를 포함한 얼굴 양 옆 부위 그리고 뒷머리 부위에 발견된 상흔이 둔탁한 것으로 내리맞은 폭행의 정황이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 게다가 사망하신 분의 목 부위에 강하게 눌린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무엇이 더 치명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정하기로는 머리 부위에 가해진 다수의 손상과 경부 압박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조른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이제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엔 어려운 상황. 경찰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 위장 사망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스키드마크라고 흔히 하는 급정거의 그런 부분도 없었고 가드레일의 충격 흔적도 없었고 시동이 오프였는데 또 기어는 드라이브 D였다라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다른 차도 비슷하겠지만 경차 모닝을 모는 사람인 저는 교수님, 정확히 알죠. 교수님 차네요. 예, 예. 예, 어떻게 되냐면 뒤로 해다가 쭉 주차장에 뒤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바쁠 때는 급하고 막 할 때는 차키를 뽑아요.
뽑는데 이제 5% 해야 뽑히거든요. 그냥 안 뽑히죠. 뚜루룩 뽑고 그냥 나간 거예요. 아 이거를 스틱이나 뭐 이걸 안 바꾼 상태에서.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지금 빨리 내려갔고 아 예. 이 일을 봐야 돼. 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파킹으로 하고 이걸 그렇죠. 예. 예. 키를 뽑죠. 뽑고 아니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동 오프를 누르든지 사이드. 전자식으로. 그런데 네. 모닝을 몬 사람들 중에 성질 급한 네. 사람들은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다시 시동을 켜려고 했는데 안 걸려. 왜냐? 뒤에 있으면 안 걸리거든요. 그럼 다시 해야 되거든요. 키로 바꾸고. 네. 네. 이거는 100% D인 상태에서 뭔가 급하게 뽑았다. 돌려 뽑아야 돼요. 네. 그냥 뽑으면 안 뽑아지고 네네. 이게 모닝 경차는 기계식이라서 네. 또르륵 돌려갖고 뽑아야 돼요. 지금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이 상태가 어떻죠?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앞뒤가 다 네. 뭉개졌는데 네. 그걸 뽑을 왜 뽑아요? 그 생각이 있나? 이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상은 같은 경우에 얼굴의 다수 좌열착 및 좌상, 이마 코뼈도 골절되어 있고 목불뼈, 몸통, 왼큰뿔의 접합 부위의 출혈, 분리골절, 분리골절은 말하자면 그냥 심각하게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단단한 물건으로 두들겨 맞아. 뒤든 앞이든 앞 때리고 뒤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리고 그 다음에 네. 목을 발로 밟거나 목을 눌렀다는 의미죠. 또 차량 안에 조수석에 또 이 혈흔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전을 했다면 조수석에 혈흔이 있을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여기 매져 있으니까. 매져 있으니까 이게 앞뒤로 움직이. 갈 수가 없죠. 네. 흩뿌리는 것밖에 없겠죠. 조수석은 아무리 경차가 작다 한들 앞으로 땅 이거를 했는데 흩뿌린 건 있는데 여기 이 상은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 묻어진. 그럼 이 사람은 조수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격이 조수석에서 이 얼굴의 무차별적인 폭행. 그러면은 결국은 운전자가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를 하고 추락을 했건 뭐 해갖고 그 다음에 네. 키를 뽑고 이동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이게 강도나 뭐나 이런 사이면은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앉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걸 아는 사람이겠죠. 키를 뽑으면 드라이브로 돼 있기 때문에 사이드는 안 올려졌고 그럼 뒤에서 미인 거죠. 그냥 마지막 발견이 추락 지점. 추락 지점에서 그대로 해고 그대로 미인 거죠. 적어도 사고 추락사로 보이고 싶어한 부분은 있네요. 예. 근데 그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뽑고 수동을 끄고 저기 성질대로 그 다음에 해니까 D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타살로 보이는데 이 상흔하고 상황이 뭐 원한, 치정, 강도 뭐 여러 가지 뭐 범죄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종류로 좀 판단하실까요? 이거는 이제 무차별 폭행이 있었고 거기다가 목까지 졸랐기 때문에 이것은 큰 분노다. 예, 치정은 아니고 네. 치정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성적인 어떤 흔적들이 그러니까 공격의 흔적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치정이라고 하면 목을 졸랐겠죠. 네. 목을 조르는 게 먼저였겠죠. 구타의 흔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목을 조르는 게 먼저였었겠죠. 그러니까 메인이 경고 그렇죠. 압박이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냥 무자비하게 둔기로 폭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큰 감정적인 네. 게 나타나는 거죠. 대체 누가 서 씨를 살해한 후 사고처럼 위장까지 한 건지 이어진 경찰의 수사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서 씨의 가족들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원한이나 치정 등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서 씨는 19살의 남편과 만나서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나이 차가 무려 16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으로 와서 가정을 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서 씨의 동네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여성들이 많았고 이런저런 사업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서 씨. 그녀 역시 국제 결혼 업체를 통해 남편 오 씨를 만났습니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 전남 곡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자 분가해 읍내로 나아갔던 부부. 그런데 조사 중 의외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서 씨와 오 씨가 별거한 지 벌써 2년째더라고요. 아이는 곡성 시댁에 맡겨져 있고 남편은 읍내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최근에 베트남에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고요. 확인 결과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던 서 씨. 남편 오 씨에 의하면 서 씨는 결혼 생활 내내 아이와 가정은 물론 함께 살던 시댁 부모에게도 소홀했다며 아쉬운 마음을 내보였습니다. 아내는 항상 돈이 중요했어요. 제가 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해서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나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심할 때는 평일에는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집에 오기도 했어요.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직전인 22일 저녁에도 서 씨가 오랜만에 아이를 보기 위해 시댁에 들렀지만 고작 1시간 뒤 곧바로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가족들을 뒤로 할 만큼 급히 만나야 할 친구는 대체 누구였을까? 경찰은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 사고 지점 및 인근 CCTV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러자 의심스러운 남성 한 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 지점부터 남원 시내까지 5시간 동안 무려 20km를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택시를 타고 사라졌어요. 혹시 그녀에게 따로 만나던 남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의문의 남성. 그런데 그가 타고 간 택시의 목적지를 따라가자 놀랍게도 서 씨의 시댁이자 아이가 머무르고 있던 곡성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택시에 타고 있던 남성은 남원에 간 적도 없다고 진술했던 서 씨의 남편 오 씨였습니다. 어, 19살의 나이에 16살 연상의 35살 남성, 한국인 남성 오 씨와 서 씨가 결혼을 했다고 하고요. 국제 결혼이라고 하지만 결혼 이주민이죠. 매매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이것은 국제 유엔 협약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뭐 돈을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그런 부분이 좀 감정의 골 같은 것도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매매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브로커한테 돈을 적지 않게 줘요. 그럼 한국에 그 돈을 벌충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공장 일이든 뭐든 해갖고 그 벌충을 하는 본가에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보통 그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그거죠. 네, 그래서 뭐 진짜 열심히 진짜로 돈 버는 일에 했던 것 같고 분가를 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분가를 했다라고 하고 남편의 할머니가 서 씨를 아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날도 좀 굉장히 사건 날 저녁에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1시간 만에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확인할 수 없죠. 그건 남편의 진술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명확하게 알리바이라든가 네. 진부 여부를 체크를 해야죠.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별거도 했고 자기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결혼을 하려고 지참금을 보냈든 했는데 아내가 지금 나간 상황이어서 아이만 두고 그리고 오랜만에 왔는데 애 얼굴도 안 보고 다시 만일 나가는 게 사실이라면은 감정적으로 욱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죠? 35입니다. 35세 왜 이런 결혼을 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구청 계약직 그렇죠. 공무원이었다고 이상하지 하고요. 않으세요? 우리가 보통 베트남 이주 여성과의 결혼이라고 하면 제 나이 또래의 사람이 40, 50대까지 그렇죠. 결혼을 안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다가 네. 20대 중반 뭐 이런 이게 보통의 건데 네. 이 사람은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너무 젊어.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구청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농촌에서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네네. 전이 남자가 뭐지? 우리가 일반적인 결혼 이주민 여성의 갈등과 남편과의 갈등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일단 들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남편의 말이 사실 그걸 기반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예. 너 돈만 벌고 왔는데도 그렇고. 근데 바꿔 얘기하면 남편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 만나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안 되면은 이 남편의 말은 신뢰하면 안 돼요.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미 지금 CCTV를 통해서 굉장히 수상한 상황. 그렇죠. 이건 이 사람이 남편이 범인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0km를 5시간을 걸어갔다. 그리고 이후에 택시를 탔다. 20km 걸어보셨어요? 군대 내에서도? 이거는 거의 뭐 마지막에 그 미션 같은 그렇죠. 행군인데요. 군대에도 10km 이상 안 걸리면 큰일 나요. 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남자가 굉장히 성격적으로 네. 집요하거나 뭔가 좀 잠깐 성격적인 편견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걸 좀 깔고 네, 뭔가 진짜 만나기로 했던 친구는 아무도 그런 사람의 존재는 확인 안 되고 남편은 문제의 사건 발생 지점인 남원 쪽으로 거기서 택시를 타고 왔다. 이런 이상한 상황이고요.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남편, 대체 이들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 사건의 진실 무엇인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술부터 아내 서 씨의 사고 지점인 남원에 간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남편 오 씨.
하지만 CCTV 자료 등을 내밀자 말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10개월 만에 얼굴 보는 건데 하룻밤만 자고 가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녁 8시쯤에 제가 운전해서 곡성 읍내로 데려다 주기 위해 나왔어요. 문제는 그때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읍내로 나가던 도중 차 안에서 아들의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된 두 사람. 그런데 사소했던 말다툼은 점점 몸싸움으로 번졌고 참아왔던 분노가 터졌다는 남편 오씨. 남편의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막으려고 오른팔로 아내 목을 감싸서 힘껏 졸랐습니다. 그냥 겁만 준 거였어요. 하지만 그의 폭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차를 서행하며 주먹으로 서씨의 얼굴을 수에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그녀의 얼굴을 조수석 앞 대시보드 및 오디오 조절판에 수차례 힘껏 내리 찍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나간 지 4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이들이 탄 차량은 곡성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아내가 차문을 열고 도망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무릎을 걷어찼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주변에 있던 돌을 잡고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때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 어깨를 잡고 그 돌을 빼앗아서 얼굴에 마구 휘둘렀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잔인했던 오씨의 폭행. 아내 서씨는 그렇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남편의 주장은 이게 다 아내가 돈만 밝히고 집에 너무 소홀했던 탓이라는 것. 돈을 위해 자신은 이용당했으며 오죽하면 애도 버리고 베트남으로 도망갔겠냐며 훈계하는 남편 오씨. 하지만 오씨의 주장을 들은 서씨의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가 베트남에 온 건 애 아빠가 심장병이 심해져서 간호하려고 왔던 겁니다. 그걸 오서방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애가 돈만 밝힌다고요?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한테 그게 할 말입니까? 맨날 실없이 주변 사람한테 돈만 빌려줘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건 오히려 오서방이라고요. 너무도 다른 유가족들의 입장. 심지어 유가족들은 오씨가 사기 결혼을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오씨는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었으며 본가에는 오히려 국제 결혼이라고 알리지도 않고 혼인신고부터 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서씨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가야 되고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는 유가족들. 양측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재판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돌로 내려친 이후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아내를 데리고 인근 호수에 서씨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몸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번엔 서씨를 차례에 태운 채 다음 밤이 되도록 기다린 후에 지리산 외진길로 차를 운전해 갔다고 합니다. 무려 37km였고요. 산림 관련된 일을 하던 그 오씨였기 때문에 지리산 지리를 좀 잘 알았다고 하고요. 서씨를 차에 태우고 절벽 아래로 차를 밀었고 20km를 직접 걸어서 이후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돌로 맞고 이제 호수에 빠진 이후에 숨이 그때도 약간 좀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 남편 오씨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말다툼을 해갖고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다음에 뭘 했냐면은 이제 머리채를 잡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대시보드에 막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네. 그럼 정신을 잃었거나 아니면 뭔가 완전히 제압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다 주장이에요.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다음에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도망을 안 갔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었고 그 상황에서 죽일 생각을 했으면 이거 형량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죽일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 범인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이상 심리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정확히 폭행과 타격의 순서를 정확히 하고 그럼 어디서 나가서 돌을 뭐 했고 이렇게 맞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했어야 돼요. 돌을 했다고 하면 돌로인 거에 의한 흔적이 남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차로 해서 했기 때문에 차로 인한 뭔가 하고
그것에 대한 부검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이것도 또 주장이 재판에 아마 이게 사체유기를 피하려고 한 것인지 차에서 절벽으로 떨어질 당시에 숨이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인 다음에 사체를 유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거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럼 누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 주장이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게 사체유기가 아니라 그냥 어차피 살인죄는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거기서 살인이 된 거지 사체유기까지는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고요. 그러니까 사체유기와 살해를 굳이 구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네. 왜냐? 이 사람의 이 범죄를 뭘로 본 거예요? 판사들은 가정폭력으로 본 거예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편 오 씨란 애는요 이렇게 결혼한 게 3번째예요. 네. 이게 참 제가 아까 35 얘기를 했잖아요. 35세 베트남 여성과 결혼 이주를 할 이유가 없고 일방적으로. 그렇죠. 네. 그것도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알리죠. 나 이거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반대했겠죠. 왜냐면 앞에도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새끼 이상한 새끼로 보겠죠. 왜? 아니 베트남 여성 아니고도 한국 여성도 결혼할 수. 근데 왜 굳이 베트남 그것도 다 20된 19살. 그러니까 네. 이건 분명히 성적인 네. 기질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는 폭력적인 성적 기질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른바 약탈혼의 하나로 보고 이 폭력은 약탈혼을 벗어나려고 하는 여성을 공격한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가정폭력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과 사체유기로 본 거예요. 거의 뭐 치사급으로. 네. 네. 범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형량이나 이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걸 이 사건이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남편 오 씨의 앞쪽인 서 씨와 결혼하기 이전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남편 오 씨는 그냥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서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남편 이런 상황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국어 강사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는 아이 교육을 위해서 육가공품 공장에 취업을 하면서 주말에만 집에 오는 부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사위하고 손자를 챙겼다라고 이쪽이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남편 쪽이 상의도 없이 주변에 돈을 쉽게 빌려주고 거절 못하는 성격이어서 이 때문에 갈등을 빚었고 이때마다 남편은 대충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얕은 삶의 자세잖아요. 네. 행동 양식이 일탈적이고 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쪽짝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쇼핑.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먼저 1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다니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간 후 돌로 얼굴, 머리 부위를 약 20회에 걸쳐 내리쳐서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추락시킬 때까지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 징역 18년을 선고를 하고요. 이제 항소를 합니다. 피고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2심이 진행이 되는데요. 피고인은
1997년경 하천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친밀한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체 유기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추락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살인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징역 13년을 선고해서 형량을 5년 깎아줍니다. 1심에서 18년이 나온 것도 사실은 이게 가정폭력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런데 2심은 사실은 저는 수긍하기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피고인한테 부양해야 될 어린 아들인데 이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양쪽에 다 아들이죠, 사실은. 그죠? 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계속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즉 말하자면은 죽은 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죽은 자의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형을 경감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피해자 쪽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이 요소는 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정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친밀할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고 우발적이라고 봤지만은 근데 그 우발적인 이후에 제공은 누가 했느냐? 이게 피해자가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집을 나갔으니까 집을 나가갖고 발단이 돼서 이게 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책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전조사가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러면 왜 나가게 됐는가? 그리고 그러면 피고인이 똑같은 결혼을 이제 세 번째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거를 보고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집을 나가서 별가게 됐고 오랜만에 와서 다투게 돼서 우발적으로 죽였다라고 해버리면은 네. 이건 선우차가 이게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한 걸 설명이 필요한 건데 그거 없어요. 이건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일명 시집온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다가 도망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약간 수치스러워서 좀 얘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아니 좀 아쉽습니다. 이건 네. 이게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네. 네, 장례가 3일장으로 치러졌다고 하고요. 이제 같이 곡성이나 주변에서 이주 여성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한국인 친구들이 십시일반 부의금을 내서 500만 원 가량을 모아서 당시 또 줬다고 하고 2019년 이 사건의 5년 뒤 기사에 의하면은 남아 있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전남 시골에서 같이 살고 있다. 하지만 부모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다. 엄마가 아파서 세상을 등지고 아빠는 외국에 있는 줄 알고 있다라는 아이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아빠가 출소하고 나와서 굉장히 충격이 많을 텐데 할머니 조모가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됐던 이 아이의 외조부 외조모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아이의 가족입니다. 그거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됐을 때 적절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 못한다 하더라도 얘기를 해서 네. 정확한 형태의 어떤 가치 판단이 될 수 있게 방황하지 않게끔 극복할 수 있게끔 네. 주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갑작스럽게 아버지란 자가 나타나서 나 너희 아비다, 네 엄마가 부정해서 도망가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애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네. 이 지금 남편 같은 경우에는 만기 출소를 한다면 2027년에 출소를 하게 되고요. 4년 남았어요. 네, 이게 만기 출소 아니라 좀 가석방이 뭐 혹시나 된다면 더 빨리 이르게 출소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좀 위험한 성향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이후에도 좀 주시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베트남 여성 결혼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적인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충족하고 싶어 하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왔고 자식까지 낳고 또 잘 키워보려고 했던 서씨일 텐데요. 정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고인의 명복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가 부디 무사히 성인이 돼서 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